어둠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잠든 것 같은, 혹은 세상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그 깊고 묵직한 어둠. 그리고 바람이 옵니다. 처음엔 한 줄기였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바람 한 줄기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을 들어 올리고 눈을 쓸어 올립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이윽고 천지를 삼킬 듯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깊은 밤이 펼쳐집니다. 사방은 하얗습니다. 하얗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워졌습니다. 길이 있던 자리도 밭이 있던 자리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도 모두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산자락 전체가 거대하고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당겨온다. 산자락 끝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방을 휘감은 눈보라 속에서 그것만이 홀로 서 있다.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산자락 끝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 허름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붕에 짚은 군데군데 사가서 벌어졌고 흙으로 쌓아 올린 담은 기울어진 채로 겨우 서 있습니다. 문설주는 오래전부터 비와 바람에 씻기고 씻겨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질입니다. 이 혹독한 눈보라 앞에서 저 초가집이 버텨낼 수 있을지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하나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하고 가느다란 등잔불 하나. 작고 여린 불빛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당장 꺼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꽃처럼 이 밤 이 집 안에 홀로 남은 사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 초가집 가까이 다가온다. 창호지에 비치는 사내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움직임이 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움직임. 쉬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의 이름은 서기입니다. 본래 이름은 박준서포 쥐뢰입니다. 하지만 산속에 숨어든 뒤로 그를 서기라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자락 끝 초가집에 혼자 사는 총각이었습니다. 이름조차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23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이미 늙은 농부의 것처럼 거칠고 두꺼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찬바람에 갈라진 틈새로 핏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푸스러기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의 지문은 이미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 손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엮어온 손이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집신 꼬는 소리가 눈보라 소리 사이로 가늘고 또렷하게 흘러나온다. 집 한 올 한 올을 고르고 비틀고 엮어나가는 그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릴 적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몇 번을 꼬아야 단단해지는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당겨야 끊어지지 않는지, 발볼 넓이에 맞추려면 얼마나 넓게 엮어야 하는지, 그의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멀고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책 한 권,
표지는 너덜너덜하게 닳아 있었고 모서리마다 접힌 자국이 촘촘했습니다. 누군가 수도 없이 펼쳐보고 또 펼쳐보았다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글자를 더듬으며 읽다가 잠들었는지 어느 쪽에는 눈물 자국 같은 얼룩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색이 바랜 놀이개 하나, 손때 묻은 은비녀 한 쌍, 하늘색 명주실로 묶인 작은 주머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기는 그 물건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곁에 있으면 어머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물건들이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 같아서 석이 잠시 손을 멈추고 유품들을 바라본다. 긴 침묵. 그의 눈에 무언가 지나간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혹은 다짐인지 이윽고 다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기가 어릴 때 아버지 무릎 옆에 앉아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말. 노인의 목소리 회상, 멀고 나지막하게 사람의 귀함은 그가 걸친 비단옷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법이라네. 손이 굳어도 신분이 낮아도 마음이 깊은 자는 결코 천하지 않은 것이야. 오늘 밤 이 총각의 운명을 바꿀 이 말이 그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기 박준서는 본래 선비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진사는 학문을 사랑하고 의리를 귀히 여기는 선비였습니다. 가문이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고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준서가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15 되던 해, 김대감이 박진사를 모함했습니다. 오래 탐을 내던 땅 때문이었습니다. 대감은 거짓 고발장을 꾸미고 권력으로 재판을 농락하여 박진사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누명이었지만 세도가의 힘 앞에서 가난한 선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를 떠나셨고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게 등을 떠밀린 것이었습니다. 산속 은둔의 삶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모시며 집신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선비의 자제가, 글을 배운 자가, 집신이나 꼬아 팔아야 하는 신세가.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글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회상 준서야. 손이 움직이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무엇을 만들든 정성으로 만들면 그것이 곧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야.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어머니마저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복숭아꽃이 처음 피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뀐다. 어두운 대감댁, 화려한 비단 병풍과 노쇠 촛대, 그 안 창가에 홀로 앉은 여인. 한편 산 아래 마을에는 다른 종류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하인들이 지키고 섰습니다. 그 안은 겉으로 보기에 부귀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련화. 그 저택 안에
연꽃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첩이었습니다. 본래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어려워지자 대감의 집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나이 16이었습니다. 연화는 연꽃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삶은 진을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식처럼 혹은 비싼 도자기처럼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연화가 말을 하면 잠자코 있으라 했고 웃으면 함부로 웃는다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연화는 단 하나의 희망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대감의 비밀 장부. 수십 년치 부정부패가 빼곡히 적힌 그 장부를 손에 쥔 날,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감은 끝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쾅쾅쾅. 거친 문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서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 눈보라 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산자락에, 이 밤에, 이 눈보라 속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라 하더라도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외딴 초가집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이번엔 더 급하게, 더 간절하게.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 문소리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절박함인지 혹은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붓는 것인지. 서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신 묶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일시에 몰아쳐 들어온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린다. 그리고 서기는 말을 잃는다.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아니, 한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흙탕물과 눈이 뒤엉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저고리 깃이 찢겨 있었고 치마 아래 부분은 끊어져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비녀는 이미 어디선가 빠져 흐러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어 엉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경련하고 있었고 두 손은 이미 동상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손가락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달랐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서린 그 눈빛이 꺼질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향해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눈이었습니다. 연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제발 좀. 한마디를 뱉고 여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는 몸을 서기가 반사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팔이, 온몸이.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비단 한복의 자수무늬, 손목에 남아있는 옥팔찌의 자국.
진흙탕에 구르면서도 어딘가 사라지지 않는 자태. 권세가댁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집이나 아닌 높은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권세가댁 여인을 숨겨줬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산속에 숨어 사는 자신이 또다시 세상과 맞닥뜨린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아무 권력도 아무 배경도 없는 자가 세도가대 길에 엮인다면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 문을 닫아야 할까? 이 여인을 마을 쪽으로 돌려보내야 할까? 자신이 이 일에 엮이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서기의 시선이 다시 여인의 손에 머문다. 동상으로 퉁퉁 부어 시퍼렇게 변해가는 손가락들. 그리고 여인의 눈. 포기하지 않은 그러나 다 타버려 꺼져가는 눈빛. 하지만 그 손을 보는 순간 서기의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한겨울에 길을 잃고 쓰러진 나그네를 방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국 한 그릇을 끓여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회상 준서야.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계산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스민 것이 그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여인을 방 안으로 안아들였습니다. 문이 닫힌다. 눈보라 소리가 한순간 차단된다.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을 비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리가 한꺼번에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눈보라 소리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것은 이제 바깥의 소리였습니다. 안과 바깥이 구분되었습니다. 그 구분이 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서기는 서둘렀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나뭇가지와 마른 짚을 넣고 부싯돌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눈보라 탓에 바람이 역류하여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서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을 찌푸리면서도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아궁이 안쪽에서 빨갛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유품 보자기에서 낡은 소미불을 꺼내 연화에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동상에는 계피와 생강, 감기에는 형계와 방풍. 겨울이면 어머니는 이 약초들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두셨습니다. 혹시 모를 날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혹시 모를 날이 이제 왔습니다. 약초 끓는 소리.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진다. 연화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석가래와 그을린 벽. 어딘지 모를 낯선 곳.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화 목소리가 아직 떨리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기 산속 초가집이요. 안심하시오. 쫓아오는 자들은 없소. 연화는 잠시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두꺼운 장부 하나였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음에도 모서리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꺼내는 연화의 손. 그 손이 떨린다. 두려움인지 다짐인지. 연화 낮고 또렷하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김대감은 물론 그 뒤를 봐주는 권력자들까지 모두 무너집니다. 수십 년치 부정부패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든 기록도, 박진사의 일도. 서기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진사,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서기는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담겨 있다는 것이, 가문이 몰락하게 된 진짜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이. 하지만 서기는 그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서기 이름이 어찌 됩니까? 연화령화라 합니다. 서기는 그 이름을 잠시 마음속에 올려두었습니다. 연꽃,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꽃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밤에 이 여인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혹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 서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약초 그릇을 들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가마 안에서 화려한 방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낡고 허름한 방의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감의 집에는 더 좋은 방이 있었습니다. 더 두꺼운 이불이 있었습니다. 더 비싼 약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 한 잔이 그 모든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하고 약초를 살피러 산을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부터의 일과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서기는 그 일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과가 그를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처음 사흘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안에서 넓은 방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초가집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낮은 천장, 가는 창호지, 삐걱거리는 마루. 아침이면 마당에서 들어오는 찬바람과 흙냄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감의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이 초가집은 좁고 허름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연화가 스스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온다. 서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잘 나온 나뭇가지를 고르고 약초를 펼쳐 말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마당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서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기, 바람이 잘 통하게 겹치지 않게 펼쳐두면 됩니다. 연화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느 쪽이 바람이 잘 통하는 방향인지, 얼마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채로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연화 약초 하나를 들어 올리며 이건 어디에 씁니까? 서기 기침했습니다. 겨울 내내 요긴한 것이요. 연화, 이건요. 서기 배가 아플 때, 찬 것을 먹어서 탈이 났을 때,
그것이 둘의 첫 번째 다정한 대화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말이 오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봄눈이 녹아 물이 되듯 그렇게. 연화는 화려한 가마 속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소박한 평온함을 배워갔습니다. 서기가 구워서 건네는 따뜻한 감자 한 알. 껍질이 갈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감자를 받아들고 연화는 처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정성껏 다려낸 약초 한 잔에 연화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비싼 차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흔한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네는 손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서기는 아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신을 꼬았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저녁 말없이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기의 낡고 해진 옷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풀려 있었고 무릎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등판에는 낡아서 천이 얇아진 부분이 비쳐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나하나 살피며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앉아 집신을 꼬았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와 연화의 바느질 소리가 작은 방 안에 나란히 흘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그 안마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 손을 멈추고 서기의 손을 바라본다. 길게. 클로즈업. 연화는 가끔 고개를 들어 서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거칠고 투박한 손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토록 단단하고 야무지다니. 집 한 올 한 올을 정성껏 엮어 만든 집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신은 발에 신어보면 달랐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걷다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발을 단단히 감싸 주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신을 신었어도 이 집신처럼 발이 안정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을 두른 대감의 손은 한 번도 무언가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고 움켜쥐고 가리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각의 손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쉼 없이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무를 하고 약초를 말리며 짧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서기는 연화에게 산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나무 껍질이 물을 품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골짜기가 나오는지, 눈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서기가 산에서 올라온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연화가 발을 헛디디자 서기의 손이 먼저 뻗었습니다. 말 없이 연화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살며시 피어오르는 것을 연화는 애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엔 너무 이르지만 부정하기엔 이미 너무 깊은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약초를 살피러 산 위쪽에 올랐다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멈추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훑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자도 있었습니다.
손에 무기를 든 자도 있었습니다. 오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기는 알았습니다. 김 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이쪽까지 수색을 넓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 산자락까지 닿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기 조용히 초가집으로 돌아온다. 연화에게 사실을 알린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 차분하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기 산 너머입니다. 암행어사의 밀사가 머무는 곳이 있소. 며칠 전부터 그곳에 사람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소. 그곳까지 가면 이 장부를 전할 수 있소. 연화 서기를 바라보며 당신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저 때문에.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 조용하고 단호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당신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소.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오. 연화는 그 말에서 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유를 위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내용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만약 장부가 빼앗기더라도 진실만은 살아남도록. 그 복사본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서기에게도 말하지 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발소리가 눈 속에 파묻히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서기가 앞섰습니다. 연화가 뒤따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길이었습니다. 연화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서기의 손이 먼저 뻗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서기는 산길을 오르며 표식을 남겼습니다. 어사의 밀사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배운 선비들만의 은밀한 표식법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3번 꺾어 세워두거나 바위 표면에 특정한 방향으로 작은 돌을 놓거나 만약 두 사람이 목적지에 닿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이 길을 따라와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산 중턱을 막 벗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오르듯 나무 사이에서 횃불이 하나씩 나타난다. 포위다. 김 대감의 수하들. 먼저 말을 탄 자가 두 사람 앞을 막아선다. 수하 대장 차갑게 어디를 가려 하느냐. 대감마님께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서기는 연화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눈은 아니었습니다. 서기 낮게 빠르게 어서 가시오. 내가 막겠소. 산 너머 큰 바위 옆 전나무 아래. 그곳에 무언가 숨겨두었을 것이오. 그것을 어사 밀사에게 전하시오. 연화 목소리 떨리며 안 됩니다. 당신이. 서기 단호하게 어서. 연화 서기의 눈을 본다. 두렵지만 꺾이지 않은 눈. 등잔불 같은 눈. 연화 돌아선다. 달린다. 서기는 뒤를 막아섰습니다. 한 사람이 5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습니다. 연화가 충분히 멀어질 시간만큼은 그들이 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서기는 혼자였습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그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가 달려들었을 때 옆으로 피하면서 발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자의 주먹을 팔뚝으로 막았습니다. 세 번째 자의 발길질에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연화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결국 그들은 서기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피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것이 하얀 위에 번졌습니다. 수하 대장 발로 서기를 밟으며 여인이 어디로 갔느냐. 빨리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하 대장 말하지 않겠다는 게냐. 더 세게 물었습니다. 발길이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고 눈을 뜬 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길을 걷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디찬 눈 위에 쓰러진 채로 서기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연화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알려준 방향으로. 산 너머 큰 바위 옆 전나무 아래. 그곳을 향해 발이 눈 속에 빠졌다 빠져나왔다 반복하면서 숨이 가빠지면서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있는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리가 있어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는 수하들의 목소리. 연화는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이성이 말했습니다. 달려야 한다. 장부를 지켜야 한다. 서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서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발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횃불들. 그 횃불들 사이 어딘가에 서기가 있었습니다. 차디찬 눈 위에 쓰러진 채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서기에게로. 그것은 이성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라면 달아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발은, 연화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장부는 수하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늘조차 무심한 밤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차디찼습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높은 곳에 난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겨우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기의 상처를 제 옷소매를 찢어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 목소리가 떨리며 나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모두 나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 장부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서기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신을 꼬느라 굳고 거칠어진 손으로 그 차디찬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이 낮고 단호하게 정의는 지지 않소. 연화는 그 말에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총각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서도 그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집신을 꼽니다. 집 한 올 한 올을 쉬지 않고 엮고 또 엮습니다. 그렇게 엮인 것들이 모여 누군가의 발을 감쌉니다.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엮고 또 엮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연화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밤은 바깥의 밤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빨리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 아주 조용히 어릴 때 연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피어난다고 해서요. 아버지가 그래서 제 이름을 연화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연화하지만 저는 진을 속에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석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석이 나지막하게 꽃이 피는 때가 있는 법이요.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다 해도 봄이 오면 반드시 핍니다. 연화 작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석이 어머니가 그리 사셨소. 평생 추위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길을 걷는다고 하셨소. 그 말을 믿습니다. 지금도 연화는 오래 그 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길을 걷는다. 서기가 꼬는 집신이 누군가의 발을 감싸듯 이 사람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연화 한참 후 눈물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문을 열어주셔서 석이 잠시 후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차디찬 감옥 안에서 서로의 온기로 밤을 넘겼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장부에 복사본을 숨겨두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서기가 산길에 남겨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빼앗겼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연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이 고개를 든다. 무슨 말씀이요? 연화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길에 남긴 표식이 있습니다. 어사의 밀사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서기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가장 밝은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처형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서기와 연화는 포박된 채로 뜰에 끌려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려는 기색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상석에 버티고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기 흐르는 낯에 흡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밀 장부는 이미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곧 태워 없앨 것이었습니다. 김 대감 느리고 오만하게 감히 내 집에서 훔쳐달아나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끌어들여 나를 배신하게 했어. 죄가 차고 넘친다. 김 대감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해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두 아들이 움직인다. 두 사람의 앞으로 다가온다. 서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눈보라는 멎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봄이 올 것이다.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연화는 포박된 손으로 서기의 손끝을 찾았습니다.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새벽들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때였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여럿. 급하게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빠르게 대문이 박차 열렸습니다. 붉은 관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어사패를 높이 쳐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사패가 새벽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암행어사 우렁차고 높게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김 대감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사는 서기가 산길에 남겨두었던 표식을 통해 밀사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미리 빼돌려 숨겨두었던 장부의 복사본이 이미 어사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화가 대감의 집을 나오기 전 밤새 손으로 베껴 쓴 그 복사본이 진실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암행어사 대감을 향해 김대감, 그대의 죄가 여기 모두 담겨 있소. 수십 년간 저지른 죄를 이제 치를 시간이오. 김대감 낯빛이 사색이 되어이 이것이 무슨 암행어사 포박하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오래 억눌렸던 것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김 대감과 그 일당들은 현장에서 압송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추어졌던 부정부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모함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대감의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잃었습니다. 연화는 억눌린 첩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포박이 풀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이.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무게가 온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암행어사 서기에게 다가오며 그대가 박진사 어른의 아드님인가? 서기 그렇습니다. 암행어사 가문의 억울함이 밝혀졌네. 박진사 어른의 무고함이
이번에 모두 드러났소.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관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네. 서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간다. 관직. 그것이 한때 아버지와 자신이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듣는 서기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가신 어머니가.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했던 말이 옳았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그가 걸친 비단옷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집신을 꼬는 투박한 손에서도 그 마음의 깊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습니다. 산자락 끝 낡은 초가집 마당에 물이 흘렀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졌습니다. 땅이 말랑해졌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길 어귀에서부터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흐드러지게 붉게 온 산을 물들이며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것들이 일제히 살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초가집 마당. 선비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마당 한켠에 앉아 집신을 꼬는 준서. 서기는 이제는 박준서라 불러야 할 그 총각은 당당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여전히 짚을 엮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는 겨울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직이 열려도 신분이 회복되어도 그 손길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길을 걷는다. 어머니의 말은 봄이 와도 여전히 그의 손끝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오늘도 집신을 꼬고 있었습니다. 작고 야무진 여자 발에 맞는 크기의 집신. 한 땀 한 땀 빠지는 것 없이 단단하게. 발등이 꽉 잡히도록, 걷다가 풀어지지 않도록, 발이 차갑지 않도록. 산길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고개를 든다. 봄볕 속에서 연화가 걸어오고 있다. 봄볕 속에서 연화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흙탕물에 젖은 비단옷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아한 옷차림으로 발에는 야무지게 잘 맞는 집신을 신고서 그 집신을 보는 순간 준서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발이 따뜻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대감의 집에서 조심조심 걷던 그 걸음과 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힘없이 쓰러지던 그 걸음과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보았던 그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던 그 웃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까지 온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것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활짝 꽃이 피듯 아버지가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그 뜻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기어이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준서도 웃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그의 얼굴에 봄볕처럼 따뜻한 것이 번졌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텨낸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깊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낡은 초가집 마당을 가득 채운다.
진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다. 멀리서 산새 1마리가 운다. 그리고 스르르, 스르르. 집신 꼬는 소리가 봄바람 속으로 흘러나온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손이 봄 안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따뜻하게, 누군가의 길을 단단하게,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어가면서 그 손길이 만드는 것은 집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함과 따뜻함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사람과 그 겨울 속에서 꽃을 피운 사람을 봄 안에서 다시 잇는 것이었습니다.